넘어입니다. 60점 넘자라는 것도 있고 절 사뿐히 지려받고 합격으로 가시라는 그런 의미로 유경넘어 카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꽃기호 해설 강의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8과목 중에 4과목 실전 기술론까지는 올린 상태고요. 다음 주까지는 나머지 4과목도 올리려고 해요. 매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지만 어쨌거나 빨리 끝내버려야 돼서 다음 주까지는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라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드디어 방금 이제 문자로 아까 낮에 작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오늘 원고가 넘어갔어요. 원고가 넘어가면 아마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에도 기출문제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풀 천재라고 딱 풀고 딱 붙자. 그래서 과목별로 125문제씩 총 이제 1000문제를 15개년 전체 기출해서 쓸데없는 문제는 빼고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를 실제 나온 테마별로 대표 문항들을 뽑아서 125문제씩을 추렸거든요. 그걸 다음 주에 나한테 일단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 날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다 드리기로 했어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사서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박수를 다 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수요일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법제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대학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책이 나오면 다 드리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예, 저는 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제가 다 사드리고 싶지만 사실 요것도 제본을 제가 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제가 이걸로 이렇게 퉁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지금 기출을 구입을 안 하셔서 기출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게 끝날 때쯤 제가 수요 조사를 할게요. 그러면 저작가로 아마 30% 할인을 해서 단체 주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집필을 했고 제 책이라 해서 제가 구입해서 그냥 드리는 걸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다음 주 그러면 금요일에 여기서 몽땅 받아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수요일 법제론을 수강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다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그분들은 단체 구매를 하는 식으로 30% DC 가격을 그렇게 적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단일 사례 설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일 사례 설계는요, 조사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실천 기술론에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예. 근데 실천 기술론에서는 제가 뺐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여기서 공부하고 실천 기술론도 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단일 사례 설계는 일단 두 과목에서 각각 한 문제, 그래서 전체로는 일단 두 문제를 커버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아까 시계열 설계 있죠. 그죠? 사전 사후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뭐 전후에 개입을 하기 전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측정을 하는 이걸 시계열, 단순 시계열 설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한 사례, 그게 내가 뭐 1대1 상담을 하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 상담을 하면 한 가족일 수도 있고 집단 프로그램을 하면 한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사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작위 할당을 못하지만 통제에 대한 반복 측정이라고 하는 통제에 대한이 있기 때문에 실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 외적 타당도는 표본의 대표성이 커야 되고 대표성이 크려면 표본이 크거나 아니면 확률 표집을 하거나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표본이 몇 개다? 하나요. 매우 작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높다 낮다? 낮다. 이게 이제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례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외적 타당도가 낮다라는 건 그 다음 페이지에 외적 타당도가 낮아서 일반화의 가능성이 낮다 해서 단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보시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은요. 기본으로 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자, 1번 그래프를 사회복지사만 꽁쳐놓고 본다. 그래프를 클라이언트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랑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개입을 하기 전에 여러 번을 측정을 했고 개입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는데 그래도 좀 더 해볼까요? 아니면 이참에 개입의 강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걸 2번씩 만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개입의 방법 자체를 바꿀까요? 이거를 클라이언트랑 협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협의가 되면 개입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는 거고요. 혹은 개입의 강도, 한 번 만나는 걸 2번 만나는 거, 30분 만나는 걸 1시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것을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선으로 우리가 기초선이라는 건 개입 전 상황인데요. 그걸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번 이상 여러 시점에서 여러 번의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 이거를 아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시간의 효과 성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친 기초선의 파악으로 개입과 상관없이 시간이 유발하는 변화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기초선으로 성숙효과 통제 가능이라고 쓰면 그죠? 안 배운 사람은 잘 못 알아듣게 쓰는 거예요. 그죠? 측정을 위해서 비관여적인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거는요. 이 관여를 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하거나 혹은 면접을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아니 뭐 결혼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띠꺼워서 말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자의 응답에 제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걸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집되는 자료에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아이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청소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행동에 내가 영향을 준 거예요. 이거는 관여적인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청소하는 행위를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얘가 청소를 했다면 방이 깨끗하겠죠. 그렇죠? 청소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가 맞아요. 그럼 청소된 상태를 확인할 때는 내가 청소 행위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렇잖아요? 이건 비관여적인 관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사실은 이 말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관찰 저렇게도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설계 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계 유형은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선이에요. 기초선 아까 여러 번 측정, 3번 이상 측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기초선하고 개입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럼 개입했더니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개입이 진짜 이 개입의 효과인 건지 변화가 개입의 효과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있었던 다른 일, 이걸 아까 히스토리,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일이 영향을 미친 건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해요. 단순하면 간편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솔로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잡한 거 하는 이유는 얘가 더 내적 타당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심플하긴 하지만 내적 타당도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얘보다 복잡하면 무조건 얘보다는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또 A를 기초선을 두는 거예요. 기초선이라는 건 개입을 안 하는 시간이거든요. 개입을 안 했다가 그 다음에 개입을 했다가 다시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어떻게 다른가? 다시 또 개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데이터가 붙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면 할수록 내적 타당도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ABA 혹은 ABA 이렇게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게 기본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하는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진짜 개입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중단을 시키잖아요. 효과 있는 개입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즉각적 피드백을
반영한다. 클라이언트랑 협의를 위해서 개입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기초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을 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방법을 바꿔볼까요? 아니 바꿔요 해서 바꿉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을 C로 보통 써요. 근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또 바꿀까요? 아니 바꿔요. 그럼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D까지 가든 E까지 가든 바꾸면 여러 번 바꾸면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랬는데 이때부터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 방법을 최근 시험에서 두 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번에 여러 방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순차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서로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동시에 세 개를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했다가 이걸로 바꿨다가 다시 또 이걸로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ABC 혹은 ABCD 설계라고도 얘기하고 다중 멀티 여러 개라는 거예요. 다중 요소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도 효과가 없었어. 이때도 효과 없었는데 이때도 효과 있어. 이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아니 계속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효과가 있었던 게 이 세 번째 개입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다른 일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다른 일! 이거를 역사 요인이라고도 하고 사건, 이벤트, 우연한 사건이 영향을 미친 탓일 수도 있다라는 걸 그 가능성을 배제 혹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도 꽃을 키울 때도 물 주자마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의 성과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변화가 예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이때 뿌린 씨앗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2월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2월 효과, 넘어온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처음부터 얘네들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얘를 했어도 효과가 있었을까? 얘가 이미 첫 번째 개입도 하고 두 번째 개입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순서 효과라고 얘기해요. 개입의 순서가 그랬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와 통제는 같은 얘기거든요. 배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다 같은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수요소 설계, 혹은 다중요소 설계 똑같은 얘기예요. 멀티를 다중, 복수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것의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학비 안 낸 분들 못 알아들으라고. 그렇죠? 2월 효과, 순서 효과, 우연한 사건의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배운 티가 나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 학비를 내놓고 피 같은 몇백만 원, 다 합쳐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놓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너무 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중 요소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중 기초선 설계가 있습니다. 다중 기초선 설계는요, 보통은 이거는 이제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사회복지사가 한 클라이언트만 만나서 주구장창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에는 철수를 만나고 수요일에는 민수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비슷하다면 같은 개입을 둘 다한테 할 수 있을 텐데 이 개입이 이 문제에 과연 효과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민수의 그래프, 철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별로 개입을 해보는데 근데 비슷한 시점에서 개입을 해버리면 효과가 있을 때 이게 개입의 효과인지 그때 있었던 다른 일, 즉 우연한 사건의 효과인지를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민수는 다음 주부터 개입을 하고 일부러 철수는 그 다음 주부터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의 시점 자체를 달리게 해버리면 그러면 언제 개입을 했던 둘 다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러니까 사건의 영향하고 상관없이 언제 하더라도 그 개입이 효과가 있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개입을 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기초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1주, 여기는 2주 해서 기초선이 서로 다르잖아요. 1주도 있고 2주도 있고. 그래서 기초선이 멀티다. 예요. 기초선이 멀티다 해서 이걸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철수에 대한 개입을 하더라도 선생님 있잖아요 이러면서 철수가 여러 개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정한다라고 얘기해요. 실천론에서 표정 문제를 정한다.
주로 몇 개까지? 최대 3개까지. 아,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아, 우리 돈 내고 학교 다녔으니까. 그렇잖아요. 본 좀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 문제를 1, 2, 3.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고 최대 3개를 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개입을 할 때도 그럼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개입,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개입, 세 번째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하는데 우리가 표정 문제를 정하면 그 다음은 뭐라고? 표정 문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급정성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럼 당연히 다음 주부터는 가장 우선되는 그 문제에 먼저 개입을 하고 그 문제 급한 급을 끄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별로 개입을 하지만 그때 이제 각 문제별로 개입을 도입하는 시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많습니다. 그렇죠? 기초선 기간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문제 칸 다중기초선 설계, 그 다음에 아까 사람, 이거는 대상자 칸 다중기초선 설계, 그 다음에 같은 문제라도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 간 기초선 설계, 다중기초선 설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다중기초선 설계 핵심은 뭐다? 개입을 같은 시점에서 도입하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시점에서 개입을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초선을 둔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일 사례 설계는요, 내가 개입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호전이 되는가,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기본으로 이제 개입 효과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를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각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볼 때는 점수가 높았는데 이렇게 뚝 떨어졌어. 이렇게 점수의 높낮이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변화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높낮이 변화는 수준이에요. 자, 그다음에 얘가 점수가 되게 불안정했는데 막 들쑥날쑥 했는데 그래서 막 점수가 뭐 예를 들자면 조사론 시험을 봤는데 어떨 땐 30점, 어떨 땐 200점 되게 불안정했는데 개입 공부를 하면서 좀 안정이 되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들쑥날쑥 이거를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걔가 예를 들자면 갈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개입을 하면서 그 경향이 바뀌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올라가는 경향, 내려가는 경향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과 파동과 경향 이런 걸 시각적으로 일단 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거 그러면 여기가 6, 여기가 7, 여기가 또 6,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7이고 그러면 6 더하기 7 더하기 6 해서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얘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하면 또 얘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평균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개입의 효과가 큰 걸로 보겠다. 이거는 평균값을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평균 비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 분석에서. 근데 요럴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평균으로만 보면 높낮이가 확실한데 예를 들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얘의 평균값과 얘의 평균값은 높낮이가 있거든요. 이걸 변화의 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높낮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만 비교를 하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떤 의심이 있는 거예요. 개입을 안 했더라도 이미 기초선에서부터 점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개입의 효과라기보다는 이미 있던 경향의 효과 아니야? 이런 문제를 뭐 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즉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에는 단순한 평균값만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선의 특정의 경향이 보일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라고 얘기해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요. 기초선에 어떤 경향이 있을 때, 의심스러운 경향이 있을 때 이래야 훨씬 더 맞는 표현인데요. 그냥 이거를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는 단순한 평균 비교만 하지 않고 뭘 따진다? 이 기초선에 원래 있었던 경향선을 쭉 그었을 때 이 실제 개입 단계에서 그 경향선을 얼마나
많이 비껴 나갔는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걸 경향선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얘는 기초선에 특정의 경향이 있을 때, 즉 불안정할 때, 그건 단순히 폭만 따지는 게 아니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에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기울기까지를 고려해서 결과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상적 분석은요, 사회복지 실천을 다년간 한 나의 전문성을 기초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야라고 내가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5장. 6장, 단일사례 5장, 단일사례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이거를 한 10초간 지울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심호흡을 하시면 돼요. 자, 네. 자,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했죠. 너무 재밌다. 막 이런 거. 너무 재밌다. 자, 이제는 표집으로 가요. 우리가 이제 표집을 할 건데, 아까 이제 얘기했습니다. 모집단을 얘기했고요. 사실 우리가 모집단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뭐 전수조사를 해도 되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클 때, 뭐 대한민국 전체 청소년 이럴 때에는 사실 전수조사 힘들어요. 그래서 모집단을 조사하는 걸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얘기하고, 올해는 이제 그게 전수연구라고 나왔는데, 조사, 연구는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로 리서치를 조사라고도 연구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사이즈가 크면 그 중에 일부의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모집단 전체의 데이터예요? 아니면 내가 실제로 뽑아 조사하는 표본의 데이터예요? 표본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겠죠. 어떻게 분석을 하죠? 통계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질적 조사가 아니라 양적 조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적 조사는 뒤쪽에 따로 그냥 몰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적 조사는 숫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숫자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통계 분석을 하면 이런저런 숫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통계값 혹은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값치라고 써서 그게를 뭐라고 불러요? 통계 분석의 결과값을 통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통계치는 모집단의 값이에요? 아니면 내가 실제로 조사한 표본의 값이에요? 표본의 값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원래 표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모집단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모집단을. 그래서 우리는 표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치인 통계치를 통해 모집단에서는 얼마가 나올까? 예를 들자면 내가 대한민국 유권자 1000명을 표본으로 뽑아서 그들의 정치 성향, 뭐 예를 들어 누구를 뽑을 건가 조사를 했더니 A 후보를 뽑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내가 뽑은 1000명 중에서는 예를 들어 30%가 나왔는데, 그럼 실제 선거에서는 A 후보직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거 실제 모집단에서는 얼마의 수가 나올까? 이 모집단의 숫자를 모집단의 수 해서 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계치를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한다 혹은 추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21페이지에 맨 끝에 표본 추출의 과정 있잖아요. 자, 요거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 모텔 방 크기라고 써놨습니다. 그 모텔 방 크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고 싶은가. 그 다음에 모텔이라는 건 표집 틀이에요. 표집 틀. 그러니까 표집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부예요. 혹은 리스트예요. 내가 예를 들어 100명 중 10명을 뽑겠다. 그럼 100명의 출석부 같은 게 이제 표집 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텔 방 크기입니다. 방법을 정해요. 표집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몇 명을 뽑을 것인가를 정하고, 그러고 나면 표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텔 방 크기 이런 식으로 외우셔서요. 모집단, 표집틀, 그리고 방법, 크기, 그 다음에 표집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2페이지에 모수, 그 다음에 통계치 얘기했고, 전수, 표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집 오차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A 후보 지지율이 30%가 나왔는데 실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진짜 딱 30%가 나왔어요. 진짜 귀신 같은 연구를 한 거죠.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진짜 모집단을 완벽히 대표하는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내 표본의 통계치와 모집단의 모수의 차이가 1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귀신 같은 표본을 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대표성을 보인 거거든요. 자,
자, 그러면 대표성의 반대말, 이게 표집 오차예요. 표집 오차는 표집을 잘못해서 개판으로 해서 얘랑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표본을 뽑는다는 건 모집단을 잘 예측하기 위한, 추정하기 위한 건데 너무 이상한 표본을 뽑아서 여기서는 30% 나왔는데 이쪽에서 80%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저 사람 너무 싫어하는 사람만 편향되게 뽑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실제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뽑았다, 잘못 뽑았다, 이걸 표집 오류라고도 얘기하고 표집 오차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집 오차가 크면 뭐랑 뭐가 차이가 커진다? 표본의 통계치와 모집단의 모수 사이에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차가 없다면 얘와 얘 사이의 차이는 확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표집 오차의 정의는 표준을 잘못 선정해서 발생한 오차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크다라는 건 모수와 통계치 간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차가 크다라는 건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고요. 신뢰 수준은 표집 오차와 관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면,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A 후보가 30%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30%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0, 뭐 3%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3%가 나왔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20, 마이너스 3에서 27, 그 다음에 더하기 3에서 33. 대략 모집단의 모수는 이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내가 100%는 아니어도 95%는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신뢰 수준을 높이고 싶어요. 야, 거의 안 틀려. 99%야. 100%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증거가 빵빵해야 되겠죠.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내가 보다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신뢰 수준을 키운다라는 것은 틀릴 가능성, 아닐 가능성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본을 뽑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 수준은 표집 오차하고 관련이 돼요. 표본 크기는 그대로 두고 막 신뢰 수준만 높이면 그러면 그 말은 틀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예를 들어 95%가 아니라 난 99% 믿어. 이게 틀릴 확률은 1%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표본 크기를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의 모집단의 동질성이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1000명에서 여기 1000명에서 그 다음에 여기 1000명에서 100명을 뽑을 거예요. 여기도 100명, 여기도 100명을 뽑을 건데 이쪽은 되게 사람들이 이질적이에요. 막 나이 차이도 크고 종교 차이도 크고 막 지역 차이도 크고 학력 차이도 큰데요. 여긴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0명을 뽑았을 때 이 100명은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나 얘네들이랑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표본과 통계치, 그러니까 모집단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준다라는 건 뭘 얘기하죠? 배운 티가 나게 표집 오차가 작다, 대표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너무 이질적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랑 다른 애들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면 얘랑 얘네들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비해서 이쪽의 표집 오차는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집단이 이질적일수록 표본의 크기를 키워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그렇죠. 키워야 되죠. 그 많은 이질성을 다 대표하려면 이런 특성 가진 사람도 뽑아야 되고 저런 특성 가진 사람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표준오차 보시면 다 이제 알 수 있는 얘기고요. 표준오차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주로는 이제 표준오차가 나오는데 표준오차가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얘는 그냥 표준오차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표집 오차라는 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근데 이제 우리는 양적 조사, 숫자로 분석을 할 때에는 그게 얼마만큼이야? 라고 숫자로 얘기해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 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이만큼이야 라고 숫자로 얘기하면 그 숫자를 표준오차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표집오차를 숫자로 만든 게 표준오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럴 때 뭐 분포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은요, 그냥 당당하게 틀리면 돼요. 뭐 이깟 건 내가 틀려도 어쨌건 나머지로 100개 60은 채운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 오차가 나오면 표집 오차와 같은 의미라고 놓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오차가 줄어들잖아요. 이 오차가 줄어든다라는 걸 표집 오차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맞고, 표준 오차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맞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단위, 관찰 단위, 표집 단위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이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도 그냥 돈 내고 학습을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자면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면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가, 이걸 관찰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이들 대상으로 혹은 엄마들 대상으로 면접을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엄마들 다 합쳐서 개인들이거든요. 개인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엄마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엄마의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엄마가 키우는 자녀에 대한 데이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엄마가 속한 가족의 데이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연구자가 실제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한다면 이거는 인터뷰 대상 관찰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봐서 분석을 하는가, 이건 분석 단위가 돼요. 근데 가족 특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건 개인이에요, 집단이에요? 집단에 해당하는 건데, 그냥 너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 얘기, 네가 뭐 나이가 몇 살이니, 이건 개인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 단위가 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자면 엄마들 혹은 뭐 초등학생들을 조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표집을 하려면 아까 방크기입니다. 모집단에 있으면 표집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는 초등생 명단이 개인정보라 입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리스트에서 초등학교 3곳을 뽑은 다음에 그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조사하죠? 초등학생을 조사해요. 그러면 조사되는 단위는 관찰 단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면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관찰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뽑은 건 학생 명단에서 학생을 뽑은 거예요. 학교 명단에서 학교를 뽑은 거예요. 학교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표집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집 단위는 이때는 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는 뭐죠? 개인이에요? 집단이에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에 따라서는 관찰 단위와 표집 단위가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 명단을 입수할 수 있다면 초등학생들 중에 1000명을 뽑아서 초등학생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뽑는 것도 초등학생, 조사하는 것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관찰 단위와 표집 단위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내가 초등학교 명단을 학생 명단을 입수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 중에 몇 개 학교를 뽑은 후 초등학생을 조사를 했다면, 이때 관찰 단위는 초등학생 개인이지만 근데 뽑은 리스트는 학교 집단이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 단위가 뭐고 관찰 단위가 뭐고 표집 단위가 뭔가, 요거는 의미만 구분을 하시면 되지 이것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표본의 크기는요, 내가 1000명을 뽑나 100명을 뽑나 50명을 뽑나고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집 오차가 줄어든다, 표준 오차가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땡땡땡땡 해갖고 5번째 땡에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데이터가 적잖아요. 통계적 검정력이 또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1.56 1월 연기가 있었고 이틀 영체가 있었잖아요. 이틀 영체는 뭐예요? 틀린 연가설. 연가설이 틀렸으면 넌 틀렸어 라고 기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채택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데이터가 딸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네가 틀렸는데도 말빨이 떨어져서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데이터가 취약하다는 걸 표본이 너무 사이즈가 작을 때 5명 이 정도로는 사실 내가 5명 연구해봤는데 말이야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가지고, 야 내가 5,000명 조사했는데 말이야 요렇게 야 아웃 이렇게 하는 능력이 커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얘기했고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통계적 검정력이 커지고 이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을요, 너무 긴장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쉬운 얘기인데 배운 티 나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학비는 그런 느낌 좀 가지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있어 보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인생 잘난 체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본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 당연히 시간이 많으면, 그렇죠. 돈 많으면 많이 조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을 아까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표본의 크기를 키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수의 수가 많다라는 거는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성별도 조사하고 싶고 뭐 종교도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남자도 조사해야 되고 여자도 조사해야 되고 기독교도 있어야 되고 천주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변수가 많으면은요, 당연히 표본이 커야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변수가 성별일 때는 남자, 여자니까 남자 100, 여자 100, 200 이렇게 되는데요. 같은 변수라도 종교 같은 경우는 범주가 두 개가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종교. 그래서 각각 100 되면 케이스가 커지는 거죠. 이거 한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범주의 수가 크면 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표본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자료 수집의 대표적인 방법은 설문조사, 면접, 관찰이 있습니다. 면접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기 때문에 한 사람당 1시간씩 이렇게 잡아요. 그럼 1000명을 조사하려면 1000시간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관찰은 보통은 케이스가 적고 설문조사는 1000명 그냥 우체국에 한 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케이스가 좀 더 크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모집단의 구성이 이질적입니다. 자, 이분들을 대표하려면 케이스가 어떻게 돼야 되죠? 표본이 커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집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벌써 9시예요. 네, 벌써 9시예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표집하고요, 측정까지 하면 조사로는 사실 대충 다 커버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집 방법에 확률 표집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어요.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확률 표집은 아까 확률 표집은 외적 타당도에서요. 확률 표집은 외적 타당도가 높으려면, 즉 여기서 얻은 결과를 그 외에 일반화를 할 수 있으려면 이 데이터가, 이 표본이 전체를 잘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확률 표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커요. 달리 얘기하면 오차가 작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런 얘기를 확률과 비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확률이 왜 확률이냐면 모집단의 모든 요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의 표집 틀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100명에서 10명을 뽑겠다. 이 100명이 모집단이 되는데 그 100명의 명단을 우리가 표집 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표집들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100명이라고 하지 않고 10명에서 1명을 뽑겠다. 그러면 이 1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작위로 뽑는다라고 하면 뽑히기 전까지 누가 뽑힐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를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확률로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래도 조금 뽑힐 확률이 많아. 그럼 나는 10분의 1이지만 너는 10분의 2 이렇게 될 텐데 그런 확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확률로 대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률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뽑는 걸 무작위, 랜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작위가 기본이다. 그리고 무작위로 뽑아야 확률이고, 그래야 대표성이 크다. 그래야 외적 타당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위가 아니에요. 무작위거든요. 그러니까 자규적인, 의식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한다, 안 한다? 개입을 하지 않도록 배제한다, 통제한다, 방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1명을 뽑을 때 모두 다 똑같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동일한 확률로 뽑히기 때문에 확률이 동일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왜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표본오차, 표집오차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표준오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표준오차가 얼마예요? 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표준오차를 계산한 값이 표준오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오차의 계산은 확률 표집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확한 표집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표집은 표집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표집틀이 주로 없을 때에는 비확률 표집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표집틀이 필요하다라는 건 모집단에 명단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모집단 알 수 있다라는 말이랑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확률 표집의 종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표집의 종류는 단체 집중 이런 거예요. 단체 집중입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집락 표집이 있고요. 집락 표집이라고도 하고 군집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단체 집중에서 중을 이걸 층으로 바꾸시면 돼요. 단체 집층 해갖고 얘가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집부터 주로는 이제 비확률 표집보다는 얘네들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은데 얘네들은 다 확률 표집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1000명에서 100명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1000명의 명단 즉 모집 틀이 그러니까 모집들의 표집 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1번에서부터 1000명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랜덤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을 해주는 어플도 있고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1에서 1000이라는 숫자 중에 100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뽑아줘 라고 얘기를 하면 걔가 무작위로 딱 100개를 뽑는 거예요. 그럼 뽑히기 전까지 뭐가 뽑힐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무작위거든요. 자, 그렇게 100개를 한꺼번에 무작위로 뽑는 걸 무식하게 한 번에 뽑았다 해서 단순 무작위 표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00개 모두를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계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100개를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만 무작위로 뽑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1000에서 100을 나눕니다. 내가 1000개에서 100명을 뽑을 거라면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10이 생기는 거죠. 이건 뭐냐면 1에서부터 1000까지 넘버링이 예를 들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제가 100개를 뽑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에서 100을 나눴다는 건 이거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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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이러면 이게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100개가 생기는 거죠. 이게 100개가 생기는데 거기서 각각 한 명씩을 뽑으면 그러면 1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명만 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명이죠? 1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표집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집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 표집 간격, 즉 첫 번째 10명 중에서 한 명만 무작위로 뽑아요. 그래서 1에서 10 사이에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줘 했더니 얘가 3을 뽑았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얘를 더하는 방식.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저희처럼 막 한 반에 60명, 50명 이렇게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몇 번을 부르나. 그렇죠? 그래서 2번을 부르는 순간 12번, 22번, 32번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죠? 표집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 표집이에요. 그죠? 첫 사례가 랜덤으로 뽑히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가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체계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계적 표집은 표집 틀에 순환성이 있을 때 혹은 주기성이 있을 때는 사용에 유의하라 혹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월화수목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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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2월달 달력이 1일부터 28일까지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순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28일 중에서 4일을 뽑으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는 28 나누기 4를 해야 되죠. 그럼 뭐가 나와요? 7이 나오죠. 그럼 1일에서 7일 사이에 딱 하나만 뽑아요. 그래서 3일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더하기 7 해서 10일, 17일, 24일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죄다 같은 요일이 뽑히게 돼요. 7일 간격이라는 건. 근데 우리는 왜 확률 표집을 하죠? 전체 요일을 골고루 잘 대표하기 위해서인데요. 특정 요일만 뽑힌다라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편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 맨날 동생만 이런 거 있잖아요. 뽑아놓으니
죄다 화요일만 이거를 편향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어스. 이게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요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주기성 혹은 순환성이 있을 때 체계적 표집을 하면 오히려 편향이 생겨서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돈 들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체계적 표집은 모집단의 표집틀에 주기성이 있을 땐 편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학비를 안 내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층화 표집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집층에서 층화 표집은요. 우리가 1000명에서 100명을 한 번에 뽑는 건 아까 무작위 표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000명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이거는 성별이 서로 섞여 있다. 이질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요, 저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1000명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자만 나눠보니까 남자가 600명, 여자가 400명이더라.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에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별은 다 동질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죄다 성별이 여자만 있죠. 그러니까 각 성별에 대해서 어떤 동질적인, 각각 동질적인, 그리고 서로 간에는 이질적인, 이쪽은 남자만, 이쪽은 여자만이니까 서로 간에는, 집단 간에는 이질적인 거고,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인, 요런 식으로 집단을 구분을 해놓고요. 그냥 1000명에서 남녀가 섞인 상태에서 100명을 한 번에 뽑지 않고, 여기서 60명, 여기서 40명을 뽑아서 100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결국 100명을 뽑았지만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아까 제가 1000명에서 100명을 뽑을 때 여기는 되게 이질, 여기는 동질적이라면 둘 다 해서 각각 100명을 뽑더라도 오차는 어디가 크다? 이쪽이 오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100명을 뽑은 거고 여기는 남자에서만 여자에서만 각각 동질적인 집단에서 뽑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둘 다 1000명에서 100명을 뽑은 거다 할지라도 오차는 어디가 더 줄어요? 이쪽이 줄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더라도 저 복잡한 걸 왜 한다?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집을,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건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설계가 복잡해. 그러면 그냥 걔가 내적 타당도가 높은가 보다. 그렇죠? 연구자가 할 일이 없어서 복잡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뽑으면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이 복잡한 걸 하는 이유는 뭐죠? 걔가 더 대표성이 있나 보죠. 걔가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나 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볼 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쓸데없이 왜 그 고생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생각을 하시면 뭐가 가장 오차가 좋을까? 그럼 복잡한 걸 찾으시면 오차가 낮을까? 그러면 복잡한 걸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복잡한데 그걸 왜 하겠어요? 쓸데없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오차가 더 적다. 왜? 동질적인 집단에서 뽑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층화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을 상호 배타적인 서로 다른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나눈 다음에 각 집단별로 여기는 60, 여기는 40 이런 식으로 각각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냥 요거 각각 무작위로 뽑아야지 그냥 자기적으로 뽑으면 안 돼요. 아까 기본은 무작위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체에서 한 번에 뽑는 건 단순 무작위지만 얘는 여러 하위 집단에서 각각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원리 왜 얘가 오차가 작은가? 이질적인 집단보다는 동질적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뽑을 때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원리를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이 1000명이 남자가 600이네, 여자가 400명이네 이걸 알아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동일 모집단에서 동일 크기의 표본을 선정을 할 때 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가장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얘가 훨씬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락 표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집락 표집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층화 표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을 무작위로
골고루 남자에서도 몇 명 무작위로, 여자에서도 몇 명 무작위로, 이렇게 모든 집단에서 빠짐없이 각각 무작위로 골고루 뽑아주는 게 이게 층합표집이에요. 근데 집락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모집단 안에 10개의 집단이 있다라고 할 때 그중에 2개의 집단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얘 뽑았더니, 그러니까 집단의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해놓고, 예를 들어 얘랑 이 2개의 집단이 무작위로 뽑혔다. 그러면 다른 집단에서는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뽑힌 집단에 있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뽑히지 않은 집단이 원천적으로 다 배제가 되는 방식이라서 얘는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방법이에요. 확률 표집 방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얘는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 중에 몇 개의 집단을 무작위로 뽑는 거고요. 각 집단에서 각각 무작위로 뽑는 건 층합표집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을 조사하고 싶은데 초등학생 명단을 입수할 수가 없어서 걔네들이 속한 집단, 이게 뭐죠? 학교죠. 그래서 우리 지역 학교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개 학교에 넘버링을 해놓고 그 10개 학교 중 2학교만 무작위로 뽑아줘. 해서 이 학교가 무작위로 뽑혔다면 그 안에서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집락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실제 조사하는 대상 관찰 단위는 아이들이지만 내가 뽑은 건 뭐다?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단위와 표집 단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락 표집을 읽어보면 모집단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고 일부 집단만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가 모집단에 대한 표집들, 내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 조사를 하고 싶을 때 초등학생 명단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속한 집단의, 즉 학교 리스트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집락 간의 표집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서울의 25개구 중에 제가 2개 구만 뽑아서 경제 상황 조사를 했어요. 무작위로 딱 뽑았더니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딱 뽑혔습니다. 경제 수준이 되게 높게 나와요. 자, 이 조사는 오차가 커요. 왜냐하면 구의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데 이 2개의 구가 서울 전체의 구의를 대표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대상이 넓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제 혹은 모집단의 표집틀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이제 주로 유용하다. 내가 초등학생 리스트가 없으면 그냥 학교 리스트에서 몇 개 학교 뽑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역 범위가 넓으면 일단 전국 조사를 한다.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3개 시도를 무작위로 뽑고, 그 다음에 그 시도 안에 있는 시군구 리스트에서 10개의 시군구를 다 뽑고, 뽑힌 데에서 다시 읍면동 리스트가 쫙 있으면 거기서 또 몇 개의 읍면동을 뽑고,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집락 표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단계 집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 간단한.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 표집인데요. 비확률 표집은요, 우리 동네 편의점 누나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나는 그 편의점 누나가 너무 좋아요. 자, 이것을 눈알이에요. 편의점 눈알. 편의점 눈알 되게 좋아해요. 편의 눈알이에요. 그래서 편의 표집이 있고요. 의도적 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이 있고요. 할당 표집이 있는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할당 표집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게 할당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편의 표집은요, 조사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조사하기 편한 사람들 조사하는 게 편의 표집인데 얘를 우발적 표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발적이라는 거는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선생님들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도를 아세요. 조상님이 이렇게 좋으세요. 그럼 길거리에서 잡히는,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냥 내가 붙잡았는데 얘 막 이러면서 못 도망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근하기 편한 이거를 이제 우발적 표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의도적 표집은요, 누구의 의도? 연구자의 의도에 적합한 사람을 연구자가 판단해서 노 이렇게 뽑는 거를 이걸 의도적 표집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구자의 의도가 있다 해서 유의 표집이라고도 얘기하고 연구자가 자신의 목적에 준하는 적절한 케이스를 판단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판단 표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눈덩이 표집은요, 우리가 불법 체류자 조사처럼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소재 파악이 좀 어려울 때는 처음부터 표본을 뽑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두 명 뚫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 조사하면서 선생님 혹시 또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 좀 해서 추천을 받아 소개를 받아 그 다음 케이스를 불려나가는 형태, 이걸 조사하면서 케이스를 불려나간다 해서 눈덩이가 굵을수록 커지잖아요. 이걸 눈덩이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어떨 때 모집단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요.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 이런 조사를 합니다. 할당 표집은요, 기본적으로 층화 표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을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몇 개 모집단이 있으면 그거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러고 각각이에요. 빠짐없이 각각 몇 명을 뽑는 방식이 이게 층화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600명에서 60을 400명에서 40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 무작위로 뽑아야 된다. 이게 층화 표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할당 표집은 다 똑같은데 이게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적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혹은 이것을 임의적이다 혹은 자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할당 표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층화 표집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요것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집이 끝나요. 표집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쉴 시간이 별로 없어서 3분만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그렇죠.